민사소송법 3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할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관할은 그 결정 근거에 따라서 법정 관할, 지정 관할,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법정 관할은 다시 직분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법정 관할에 대해서 특히 토지 관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정 관할 그리고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정 관할 한번 보죠. 지정 관할이란 무엇인가?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상급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관할을 지정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 법원이 지정해서 생기는 관할이다. 그래서 지정 관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지가 어느 법원의 관할 구역 내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재판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예를 들어 관할 법원의 법관 전부가 제척, 기피, 회피당한 경우를 이제 예를 들 수 있고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는 관할 법원의 법관 전원이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관할은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 이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합의관할,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서 생기는 관할이고요. 또 하나는 변론관할. 예전에는 이제 변론관할이라 그러지 않고 응소관할이라 그랬어요. 피고가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생긴다, 응함으로써 생긴다 그래서 응소관할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피고가 변론함으로써 관할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변론관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은 합의관할하고 변론관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합의관할 살펴보겠습니다. 합의관할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생기는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서로 합의해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어요. 이걸 합의관할이라고 해요. 61쪽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약관으로 관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의외로 이 관할 합의는요, 물론 원고 피고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관할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약관 형태로 관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약관이 이제 첨부되어 있는데 그 약관을 살펴보면 맨 이제 거의 마지막 조항쯤 가면 뭐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라는 이런 합의관할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약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합의관할이 성립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계약과 관련된 주로 매매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하여튼 무슨 어떤 상품의 매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을 합니다. 이렇게 약관에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지금 제주도에 살아요. 그럼 제주도에 산 사람이 그럼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런 관할 합의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돼서 그와 같은 합의 관할 조항은 이제 무효일 확률이 높죠. 그 62쪽의 각주 1번 한번 보세요. 62쪽의 각주 1번 한번 보시면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 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이 건설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한화건설입니다. 한화건설.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지금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합의로 한다라는 이런 관할 합의 조항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법정 관할 법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토지 관할 살펴봤죠. 보통 재판장, 특별 재판장 이런 법정 관할 조항에 쫓아서 관할 법원이 정해지겠죠. 자, 합의 관할이 이제 성립하는 요건 한번 살펴보죠. 62쪽. 제1심 당사자는 제1심 법원의 임의 관할에 한해서 합의할 수 있어요. 임의 관할에 한해서 이 지금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 합의 관할이든 변론 관할이든 이런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은 임의 관할에서만 허용이 돼요. 전속 관할, 그러니까 법률이 특정한 법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변론 관할도 합의 관할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은 임의 관할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법정 관할 중에 보면 직분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중에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의 관할이에요. 그래서 사물 관할, 토지 관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를 통해서 관할을 정할 수가 있고요. 직분 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입니다. 직분 관할은 특히 신고 관할 이런 건 전속 관할이죠. 그래서 이런 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에요. 그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서울고등법원을 항소심 관할법원으로 합의할 수 없어요. 그런 합의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합의 관할이 성립할 수 없다. 1심의 임의 관할에 대해서만, 사물 관할, 토지 관할에 대해서만 합의 관할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할 합의는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에 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분쟁의 대상인 법률 관계를 특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매매 계약에 관한 소송, 어떤 특정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소송, 이렇게 그 분쟁의 대상인 법률 관계를 특정해서 관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예를 들어서 뭐 나와 당신 사이에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은 뭐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법원을 합니다. 이런 합의는 무효예요. 무효. 응? 그러니까 법률 관계를 특정해서 관할 합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응? 이때 반드시 한 개의 법원을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개의 법원을 지정해도 되고, 또 어떤 특정한 법원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당사자의 합의로부터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전국의 모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 원고에게 관할법원의 지정을 위임하는 합의, 이런 거는 피고의 관할의 이익을 아주 심각히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이런 합의는 뭐다? 무효다. 무효다. 그리고 관할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요식행위예요. 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소송행위의 특성 살펴볼 때 소송행위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재합의라든지 관할합의 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장이나 상소장도 소재기나 상소재기도 소장이나 상소장이라는 서면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할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당사자가. 그 다음에 합의의 시기. 합의의 시기는 대개는 소재기에 앞서서 관할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죠? 그런데 소재기 이후에도 관할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재기 이후에 관할 합의를 했을 때는 관할이 변경되는 효력은 없고요. 그 소재기 이후에 관할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을 그 서로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할 합의는 소재기 이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재기 이후에도 관할 합의를 할 수는 있다. 다음에 합의의 유형 한번 보자. 합의의 유형,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 관할 합의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적 합의, 전속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럼 부가적 합의는 뭐냐 하면 법정 관할 법원 외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법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부가하는 합의. 응? 이게 이제 부가적 합의고요. 특정의 법원에 대해서만 팩타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는 합의가 전속적 합의예요. 전속적 합의. 응? 법정 관할 법원 이외의 법원을 추가하는 것이 부가하는 것이 부가적 합의. 특정 법원에 대해서만 팩타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는 합의가 전속적 합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가적 합의인지 전속적 합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당사자의 의사죠. 당사자가 특정 법원에 대해서만 팩타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럼 전속적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당사자 간의 이 관할 합의, 특히 이제 약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계약서 이렇게 미리 마련된 계약서의 맨 끝부분에 가보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게 전속적 합의예요, 부가적 합의예요? 이게 전속적 합의예요, 부가적 합의예요? 문구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속적 합의라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오로지 서울중앙지방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래야 전속적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계약서를 보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게 도대체 부가적 합의야, 전속적 합의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가적인지 전속적인지 첫 번째 구별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당사자의 의사를 보더라도 이게 부가적인지 전속적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적 합의로, 그러니까 법정 관할 법원에 이렇게 추가하는, 부가하는 합의로 보고요. 그런데 이 경합하는 법정 관할 법원 중 한 개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원고가 대전에 살고 있어요. 대전에 살고 있는 원고가 대구에 살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이 경우 보통 재판자가 어디죠? 피고의 주소지 대구지방법원이죠. 그리고 이때 금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니까 의무이행지 채권자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둘 다 관할법원이 되죠. 그죠? 우리가 살펴봤잖아. 토지관할에 대해서. 둘 다 관할법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뭐라고 합의를 했냐 하면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를 했어요. 응? 당사자가 이 사건 대여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때 이 광주지방법원은 뭐예요? 법정관할법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보는 거예요. 자, 부가적 합의로 보면 대전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구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한 광주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합의를 했다고 치자고요. 지금 여기 법정관할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보통재판적 대구지방법원, 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
대전지방법원이잖아. 근데 당사자가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합의 문구로 봐서는 이게 전속적인지 무관적인지 몰라. 그럼 이때 어떻게 해석한다? 우리 판례는 전속적 합의로 봐. 이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경합하는 법정 관할법원 중에 둘 다 지금 관할법원 다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왜 당사자가 그중에 특정한 법원 하나만을 콕 찍어서 관할법원을 합의를 했을까요? 그거는 그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표시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지방법원 둘 다 관할법원인데 그런데 대전지방법원만 콕 찍어서 관할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합의를 안 해도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콕 찍어서 관할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대전지방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당사자가 관할 합의를 했는데 이게 부가적 합의인지 전속적 합의인지 여부는 첫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원칙적으로 부가적 합의로 보고 다만 경합하는 법정 관할 법원 중 한 군데를 지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본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64쪽 한번 보시죠. 64쪽. 합의의 효력 한번 봐요. 합의의 효력. 관할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합의된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고 전속적 합의의 경우에는 배제된 법정 관할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합의 관할도 임의 관할이에요. 합의 관할도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다시 관할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당사자가 관할 합의를 해놓고 엉뚱한 부분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런 경우에 피고가 뭐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변론을 해요. 그럼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도 있다. 우리 변론 관할은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봐요. 자, 관할 합의는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주로 이제 상속인,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포괄 승계죠. 포괄 승계 대표적인 게 상속이잖아. 그다음 회사 합병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 승계죠.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서로 관할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 관할 합의의 효력은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야 돼. 자, 내가 지난번에 관련 재판적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그 사례예요. 한번 보시죠. 자, 원고가 대전에 주소가 있고 주채무자는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근데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자, 원고하고 주채무자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를 했어요. 그럼 원고와 주채무자 사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합의 관할법원, 그래서 관할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합의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잖아?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아. 응? 그래서 만약에 원고가 보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거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응? 원고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걸 공동피고로 묶어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묶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고하고 주채무자 사이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합의 관할 법원으로서 유효한 관할 법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야. 근데 보증인하고 얘는 합의 관할 한 적이 없어요. 응? 보증인 입장에서 이건 합의 관할 법원이 아니야. 이 두 사람 사이에 관할 합의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얘에 대해서도 얘가 관할권이 인정돼. 뭐로 인정돼? 관련 재판적. 응? 따라간다 그랬잖아. 관련 재판적이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한 개의 소송으로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소송을 하면 얘에 대해서 관할권이 인정되면 얘도 관할권이 있다 그랬잖아. 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뭐야? 합의 관할법원으로서 관할법원이 되는 거고 얘한테는 이게 뭘로? 관련 재판적으로 관할법원이 되는 거야. 관련 재판적으로.
그렇지만 합의 관할의 효력이 얘한테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응? 알았지? 합의 관할의 효력이 얘한테 미치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묶어서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합의 관할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특정 승계인에게 합의의 효력이 미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의 승계인, 채권 양수인에게도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만 물권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잘못 해석했다라고 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판례가 채권의 경우에는 특정 승계인에게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관할 합의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법원을 합니다. 라는 관할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 이 채권을. 홍길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심이 어렵거나 그러면 이 이른바 악성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채권을 갖다 넘겨요. 양도를 해요. 그래 떠돌다가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가냐면 저기 사채업자들 무슨 캐피탈 뭐 이런 데까지 간다고. 자, 국민은행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 채권을 받는 거지. 근데 이 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라는 그 합의 관할 조항이 이제 그 계약서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 대여금 채권을 갖다가 국민은행이 제3자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이 관할 합의의 이 효력이 그 채권 양수인에게 미치냐 이거예요.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물건은 아니다. 그 65쪽의 각주 1번 한번 보세요. 65쪽의 각주 1번. 관할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 승계인에게 불과하다면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관할 합의를 했는데 이 관할 합의의 효력은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한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이 저당권과 관련된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 어떡하나요? 일반적인 어떤 거래 관계에서는 이런 경우 아니 어떻게 부동산 소유권만 취득합니까?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저당권도 같이 인수를 하죠. 응?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의 가액이 3억인데 거기 1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그 소유자한테 2억 원만 주고 1억 원은 뭐예요? 내가 떠안는 거죠. 응? 이렇게 근저당권, 그 피담보 채무까지 내가 떠안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한 관할 합의의 효력은 그건 당연히 채권 양수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판례는 저당권과 관련된 관할 합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저당권을 양수한 사람이 아니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만 취득했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 저당권까지 같이 한꺼번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저당권도 같이 인수를 하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합의 관할의 효력이 미치게 되겠죠. 근데 소유권만 취득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딱히 물권의 특정 승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만 물권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좀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다음 변론 관할 한번 살펴보죠. 변론 관할. 변론 관할은 뭐냐면요.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어요. 응?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그럼 피고가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관할권 없는 법원에 원고가 소를 잘못 제기했어요. 이렇게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이거 뭐 관할 위반이네. 그러면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을 하게 되죠. 법원에서.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변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순간 관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변론 관할로서 관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고가 서울에 살아요. 예를 어떻게 들까? 만약에 원고가 주소가 대전이에요. 원고가 주소가 대전이고 피고가 주소가 부산이에요. 부산.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아무런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고, 물론 뭐 원고가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거기서 당분간 거주하게 됐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소장을 제출한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보내주고, 그래서 피고가 이제 거기에 대해 답변서를 내거나 그러면 이제 첫 변론기일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대전 사는 원고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당분간 서울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니까 옆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어서 거기에 소장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변론기일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저 피고는 저 부산에 사는데 첫 변론기일인데 오전 10시야. 그럼 부산에서 오전 10시에 맞춰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정말 새벽밥 먹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벽밥 먹고 힘들게 10시에 출석을 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고가 이제 올라와서 부산에서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다투는 거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억울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다퉜어요. 그리고는 이제 변론이 끝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면서 다음에 또 올라와서 또 재판을 받으려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집에 갔더니 옆집에 그 명문 한남대 법학부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관할권 없는 법원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거 완전히 이 사건하고 아무런 관할권이 없어. 그래서 옳거니 됐다. 그러면 내가 가서 여기는 관할법원 아닙니다. 이건 원고도 저도 그리고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법원이고 그러니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가서 관할을 다퉈야지. 그래서 두 번째 변론기일로 올라와서 관할을 다퉜어요. 다툴 수 있어요? 못 다퉈요. 왜? 이미 적법한 관할 법원이 됐어요. 언제?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즉시 관할권이 인정된 거예요. 관할권이 인정됐어. 그럼 뭐야? 변론 관할이 성립했어. 이제 관할권 있는 법원이야. 적법한 관할 법원이 됐어요. 변론 관할로. 적법한 관할 법원이 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할 수 없어요. 관할권이 있는데 무슨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할 수 없어. 그냥 재판 받는 거지 뭐. 그럼 계속 받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소송 이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이송 신청을 하면 돼. 심판편에 의한 소송 이송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단 하여튼 거기는 관할 법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 관할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뭐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든 몰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본안에 관해서 변론을 하면, 관할 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해서 변론을 하면 그 즉시 관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변론 관할이야. 변론 관할이 인정돼. 그럼 관할권 있는 그 법원이 되는 거예요. 관할 법원이 되는 거예요. 자, 변론 관할의 요건 한번 보죠.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된다. 그리고 변론 관할도 임의 관할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합의 관할도 변론 관할도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해서 변론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해서 변론했어야 돼요. 본안에 관해서. 본안에 관해서 변론했어야 되고요. 단순히 기피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송 요건 흠결을 주장하면서 소각하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아요. 본안에 관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해서 변론을 했어야 된다고요. 소송 요건 흠결을 주장한다든지 기피 신청을 한 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본안에 관해서 변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66쪽 한번 보시면 이 변론 관할이 성립을 하려면요. 피고가 그 변론 기일날 출석해서 구술로 직접 변론을 했어야 돼요. 구술로 직접 변론을 했어야 돼요. 우리 여기 보시면 그 66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요. 본안에 관한 준비 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하여 준비 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이 진술간주되어도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이 진술간주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진술간주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고가 이제 원고가 소장을 냈어요. 그리고 원고가 소장을 내면 법원에선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보내줘요. 그럼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하죠.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원고는 출석을 하고 피고는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뭐 지금 답변서를 내고 출석을 안 했어. 자, 이런 경우 법원에서 마치 피고가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자, 변론 가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진술 간주가 됐어요. 진술 간주란 게 뭐냐? 피고가 낸 답변서의 기재 내용을 마치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관할 위반의 항변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이유 있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기재만 이렇게 취지의 진술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술 간주됐다는 얘기는 뭐야? 원고 그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한 걸로 되잖아요. 그죠? 진술 간주해서 변론을 한 것으로 돼. 이런 경우에도 변론 관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단순히 진술 간주된 것만으로는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답변서에 관할 위반의 항변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진술 간주되더라도 뭐는 변론 관할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변론 관할이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해서 구술로 본안에 대해서 변론을 한 때 그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자, 효과 한번 보죠.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면 그때부터 변론 관할이 생겨요. 이제 적법한 관할 법원이 됐고 그 이후에는 관할 위반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전속관할, 임의관할 부분서부터는 4주차 강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